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이제는 다 지난 과거니까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친구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친구가 잘 아는 남사친이 있다면서 교수인 남자 얘기를 꺼냈어요. 성품도 두리뭉실하니 괜찮다며 저에게 소개해줬어요. 친구의 말에 솔깃했고 또 믿을 만한 친구가 주선해준 자리라서 그 남자를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처음 본 그 남자의 인상은 선하면서도 사람이 참 좋아 보였어요. 얘기해보니까 성격도 무난했고 제 얘기를 경청해주면서 공감해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에게 끌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연락처를 물어봤고 그 남자와 연인 관계로 진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통의 연인들과 같이 영화를 보면서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남산에 들러 사랑을 확인하는 자물쇠를 걸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커피숍에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교수라서 그런 건지 지적인 매력도 상당했어요.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의미인 뇌생남은 제 남자친구에게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역사 교수였던 남자친구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여담으로 얘기해주고는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지적인 매력에 매료되었고 저희는 대학 코드 또한 잘 맞았어요. 그렇게 연애한 지 2년이 다 되어갔어요. 남자친구도 저도 둘 다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결혼하고 싶다면서 저를 위한 프로포즈를 준비해 주었어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미리 준비해둔 케이크에 촛불을 켠 채 약혼 반지를 꺼내들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프로포즈에 감동받았고 그렇게 고백을 받아주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이 순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은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그때까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큰 다툼이라든지 갈등은 없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제 의견을 잘 존중해줬고 저도 결혼 준비에 있어서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의 결혼은 이대로 순조로울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 뵙게 됐어요. 한눈에 봐도 보통 분은 아닌 듯 보였습니다. 괴팍한 인상의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위아래를 훑어보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니까 저는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존재에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서 남자친구와 제가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시어머니가 억지 섞인 말을 내뱉었어요. 내 아들이 교수니까 교수 사모님 소리 듣고 싶으면 꼬박꼬박 월 100만 원씩 나한테 보내렴.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정 그렇게 못하겠으면 이 결혼 미루도록 하마. 어머니, 그래도 매달 100만 원씩이나 드리는 건 저한테 무리인걸요. 100만 원씩이냐니. 네 아들이 교수인데 교수 신랑감을 두고서도 고작 100만 원이 무리라고? 네, 어머니. 교수라고 해도 저희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있는데 아무래도 100만 원까지는 무리일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들만한 신랑감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저는 시어머니의 무례하고 당황스러운 요구에 기가 찼어요. 아무리 아들이 교수라고 하지만 터무니없는 액수를 그것도 매달 요구하는 건 아니지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남자친구와 깊이 상의하자고 생각해서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과도한 요구사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예단과 예물에 대해서도 으름장을 놓듯이 언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단 준비할 때 현금 예단은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춰서 5천만 원 정도 해오도록 하고 내가 얘기하는 명품 가전하고 샤넬백 그리고 다른 예단도 준비하거라. 너희 예물도 단단히 큰맘 먹고 준비해야 해. 우리 아들 체면 생각해서. 시계는 오메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알도록 하고. 어머니, 그렇게 많은 걸 제가 어떻게 다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할게요. 아, 수준 떨어져서 원. 그 할 수 있는 선이 얼만데?
어머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까지는 어려운 거 잘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인지도 말해봐. 민망한 수준인가 보네. 시어머니의 얼토당토하는 요구에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에 대해서 수준을 따져가며 대놓고 무시를 하니까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교수이긴 하지만 번듯한 신혼집을 마련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콧대 높게 드는 게 황당했고 뭐가 그리 잘났다는 건지 아들이 교수라는 점 하나만 믿고서 저렇게 위풍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남자친구가 속상한 제 입장을 이해해주면서 시어머니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고 저를 다독여줬어요. 자기 어머니를 결혼 전까지 잘 설득해 보겠다고요. 남자친구의 말에 일단 화를 꾹꾹 눌러 담고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강렬했던 첫 만남이 끝났고 저희는 상견례 날을 잡게 되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가 타고 온 벤츠를 보고서는 순간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입에 귀에 걸린 채 저희를 깍듯이 반기는 겁니다. 아, 좋은 차 타고 오셨네요. 저희도 방금 도착했어요. 식당 안으로 어서 들어가시죠. 저희 식구들이 외제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전과는 180도 다른 태도로 반기시니까 저는 왠지 찜찜한 게 불안해졌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둘 다 나이도 있고 하니 결혼식 날을 서둘러서 잡자는 말이 나올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반대를 하시면서 잘 나가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얘네들 결혼하는 날짜는 서두르지 맙시다.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이 이맘때라. 그러니깐 애들 결혼 날을 내년 이후에나 날짜를 정하도록 합시다. 그래도 올해 안으로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애들 나이도 있고 하니까요. 저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선심 쓰듯 말했어요. 정 그렇다면 올해 말에 결혼식 날짜를 잡는 걸로 하죠.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저희 가족은 심기가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뭔가 또 할 말이 있다는 듯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둘러서 하는 결혼이면 어차피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이제부터 내 며느리 됐다 생각하는 편이 차라리 마음 편하겠네요. 아, 그렇게 예쁘게 봐주신다면 좋죠. 저희 엄마는 약간 찜찜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맞추려 대답했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부터 내가 전에 얘기했던 100만 원을 매달 보내면 되겠네요. 맙소사.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착각에 빠져도 단단히 빠진 모양이었어요. 아직 결혼식조차 치르지 않은 저한테 시어머니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저는 아직 100만 원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떼쓰듯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벤츠를 타고 온 저희 가족을 보고서 대단한 환상에 사로잡힌 듯 했어요. 시어머니의 뜬금없는 선포에 저희 부모님은 황당하다는 듯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시어머니께 매달 100만 원씩 붙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아빠, 어머니께서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은 있지만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부모님의 대화를 들어보니 저한테서 돈을 받을 가망이 별로 없다고 여겼는지 다시 저희 집안에 대해 깔보듯이 말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 해가지고는 뭐 별 볼 일 없는 집안인 모양이네. 이래서 마음에 안 드는 집하고는 결혼해서는 안 돼. 내 아들이 교수라고 교수 아내 될 거면 그에 걸맞는 시어머니 대접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남자친구는 당황했는지 자기 어머니를 말리려고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어머니께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 한마디로 남의 집안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희 집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살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교수면 뭐요? 그런 어머니는 뭐가 그리 대단하신데요. 제가 설령 어머니께 돈을 드린다고 해도 어머님이 과연 고마움을 아실까요? 모르기는 해도 아마 아닐 거예요. 한두 번 드렸다가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요구만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래?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해서 일단 미루도록 하자.
어차피 성에 안 찼던 일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 차라리 마음 편하겠어. 시어머니의 막말에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결혼을 미루자니요. 잘못은 그쪽이 해놓고서 내 딸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저희도 그쪽 못 믿어온 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참 뻔뻔하네요. 그러자 적반하장이라고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화를 내더군요. 내가 한 말이 뭐가 그리 대수라고 시어머니 용돈 하나 제대로 못 갖다 주는 주제에 하여튼 이 집안은 외제차만 타며 허영심만 가득 찼네. 저희가 외제차를 타든 뭘 타든 왜 비꼬세요? 당신이 뭐 보태준 거 있어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네요. 저희는 이만 가보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하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러시던지요. 어차피 낳을 돈도 없는 집안이랑 우리 아들 결혼시킬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엄마의 극에 달한 감정에 남자친구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쩔쩔매더라고요. 그 모습이 안 되기는 했지만 저나 저희 가족들 모두 무척 화가 난 상태였기에 자리를 박차고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이러다가 결혼이 미뤄지거나 심지어 취소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결혼이고 뭐고 이 상황은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겁니다. 남자친구는 이 상황에 당황했는지 여러모로 시어머니를 설득할 시간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더군요. 결국 우리는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진 지도 2달이 지났는데도 남자친구한테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남친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떠올라 괴로운데 말입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를 못 잊어서 힘겨워할 때쯤에 남자친구한테서 장문의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했어. 엄마한테는 더 이상 돈 문제로 힘들게 안 하기로 하고 내가 대신 약속받았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미뤘던 결혼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나는 널 못 잊어서 그래.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자는 너 하나뿐이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라도 하자. 제발. 남자친구의 문자 메시지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선 남자친구를 만나보고서 시어머니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결정은 그 다음에 하고요. 그렇게 약속한 커피숍으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오랜만에 본 남자친구의 한색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그동안 시어머니의 등살에 남친이 소가리를 하면서도 어렵게 결혼 문제를 밀어붙이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막상 얼굴을 보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친에 대한 섭섭한 마음에 감정이 복받쳐 왔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가 말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다. 우선 우리 결혼 이렇게 미뤄진 것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가 그때 매달 100만 원씩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결판을 지었어야 했는데 내가 엄두가 나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것 같아.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사실 나도 그게 이해가 잘 가지는 않았어. 그때는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었지만 그때 오빠가 미리 어머님께 잘 얘기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 어쨌든 알았어. 근데 우리가 결혼하려면 어머니께서 바뀌셔야 할 텐데 그게 쉬울까? 어머니가 바뀌는 건 쉽지 않겠지. 하지만 내가 정말 너 아니면 안 되겠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소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받았어. 그리고 너랑 결혼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조르고 졸라서 결혼 승낙도 받았고. 그러니 이제 네 대답만 남았어. 나랑 결혼해줄래?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의 제안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었거든요. 그래도 저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던더라 신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자친구의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기로 약속은 했다지만 한 번 어긋난 결혼 2번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결혼하기 전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커다란 고비를 한번 맞은 뒤라 그런지 이후로는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어렵게 다시 잡은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모두 협의하에 그해 초여름에 결혼식을 치르기로 날짜를 정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간의 돈 문제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별말 없이 넘어갔다는 게
큰 발전이라면 발전이었어요. 비록 시어머니가 약간은 투덜거리시기는 했지만요. 뭐 혼잣말로 작게 중얼거리시는 그런 궁시렁쯤이야 문제가 되겠어요. 시어머니는 예단 및 예물 또한 현실적으로 실속 있게 하면서 일사천리 결혼 준비를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또 어떤 꼬투리를 잡으실지 몰라서 저는 늘 조마조마하기는 했어요. 행여나 다른 돈 문제로 힘들게 할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이 결혼을 깨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남자 파혼까지 갔다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걸 보면 저는 이 남자와 헤어지면 후회하면서 살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바짝 긴장한 채로 결혼 준비를 하긴 했어요. 부디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를 그렇게 바랬건만 결국 제 결혼에 다시 차질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껏 내 아들 생각해서 여기까지는 참았는데 결혼하면 넌 그때부터 내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 할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시죠?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너는 적어도 내 수준에 맞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결혼식 날 입으로 싸라고 네가 보낸 돈이 참 기가 막혀서. 그게 돈이니 푼돈이지. 내가 계좌번호 알려줄 테니까 당장 돈 붙이도록 해라. 어머니 이미 어머님과 아버님 정장값으로 30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1000만 원을 더 보내라고요? 저한테 더 이상 돈 문제로 이러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예단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당장 정장값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언제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니? 아무튼 내가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 테니까 그리로 바로 보내.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 전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다니. 이젠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툭하면 돈 문제로 저희 결혼에 제 돈 거시는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쩜 매번 이렇게 사람 피를 말리세요? 뭐라고 피를 말려? 그래, 이렇게 못하겠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안 되겠다. 니들 파혼하거라. 툭하면 파혼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행동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방금 좀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놀라더군요.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행동까지 할 줄은 미처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게 다 우리 엄마만의 문제일까? 남자친구는 저한테 오히려 지쳤다고 하더군요. 결혼 전날인데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잘 달래줄 수는 없는 거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어머니와 불협 화음을 내면서 자기 주장만 펼칠 거면 그냥 이대로 파혼을 하자고 말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남자친구의 적반 하장식 발언에 저는 너무 기가 찼어요. 잘못은 자기 엄마가 했는데 중재는 못할 망정 오히려 결혼 전날 파혼을 하자니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아나무인 시어머니와 그걸 막을 힘도 없는 남친한테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저는 남자친구의 파혼 통보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자기 엄마한테 피해를 당한 상황에 오히려 남자친구는 자신이 중간에 껴서 피곤하니까 되려 제 탓을 하면서 파혼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잖아요. 정말 뻔뻔하게도 말입니다. 남자친구한테 받은 배신감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남친에 대한 신뢰감마저 깨지고 나니까 이런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둘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간 결혼 준비 과정에 들어간 돈이며 정신적인 피해까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려서요. 시어머니야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제 편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의 외면은 정말 깊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남자친구한테 파혼을 당했다는 사실에 저는 고통스러웠고 그런 나날이 이어지다 보니 정신적으로 피폐해져만 갔어요. 그런 놈과 깨진 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수천 번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얼마 안 가서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또다시 분노에 휩싸이기를 반복했어요. 저에게는 그 파혼 사건을 잊어버리는 게 만처럼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다 못한 부모님은 가슴이 아팠는지 저에게 그만 잊으라고 충고를 해주셨어요.
그런 못난 남자랑 그 엄마 때문에 내 딸이 끌려다니면서 망가지는 꼴을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시면서요. 이제 그만 생각하고 잊어버려라. 내 딸 속만 골물나. 엄마 아빠 나 파혼한 것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나쁜 기억들은 다 지워버리는 게 나을 거야. 그 시어머니는 그렇게 돈 타령만 하면서 사는데 그 따위로 살다 보면 언젠가 천벌 받을 거다. 순간 엄마의 말에 번뜩했어요. 그래, 남자친구랑 그 어머니는 천벌 받아야 마땅하지. 그렇다면 그들에게 합당한 응징을 해줘야겠어. 부모님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벌을 받도록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쁜 사람들한테 하늘이 벌을 주지 않는다면 당한 사람이라도 벌을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저의 경우에는 파혼에 대한 책임이 남자친구에게 있기 때문에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소송이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졌어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의 시기를 미루고 거절한 점, 남자친구도 결혼을 거절한 점이 결정적 사유가 됐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남자친구가 덩달아서 결혼을 미뤘었고 또 파혼도 그쪽에서 먼저 말했기 때문에 파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들을 근거로 저는 소송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처럼 난리더군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전화해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간 저와 제 부모님이 당한 수모가 얼마인데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파혼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만족할 만한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쪽 집에 큰 타격이 될 정도였어요. 악몽 같은 파혼의 굴레에서 벗어난 저는 이제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상처받은 기억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저는 현재 제 삶에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즐기고 있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낚시터에서 여유롭게 주말을 보내기도 하고 밤에 가족들과 공원에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요. 상쾌한 저녁 공기도 마시며 다 함께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야식거리로 라면에 파 송송 썰어 넣고 계란 풀어서 뚝딱 만들어 먹는 라면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만한 힐링 라이프가 또 있을까 싶네요.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에 물 흐르듯 떠내려 보내는 게 결국에는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결론적으로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루 편안하고 힐링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를 시키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불러댔어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오이, 소박이,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웠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옆에 바짝 붙어서는 자, 봐라. 오이를 씻을 때는 굵은 소금을 이렇게 해서 빡빡 문질러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자, 네가 한번 해보렴. 이러며 소금과 오이를 저에게 건넸어요. 오이와 소금을 건네받은 제가 시어머니를 따라 흉내를 내기 시작했는데 아직 서툴기만 한 그런 제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한쪽만 하지 말고 오이를 돌려가면서 해야지 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기 위해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와서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 시어머니가 아이고 또 울어. 아유 너를 어쩌면 좋니. 라고 핀잔 아닌 핀잔을 하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님, 저 못하겠어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라고 하며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가 예, 수연아. 아휴, 저걸 어째 그래, 어째. 라고 나무라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런 저는 시어머니를 그냥 본체 만체 문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눈물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가슴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회사를 참 성실하게 잘 다녔었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둬? 너 그 회사에서 꽤 인정도 받고 일도 좋아했잖아. 라고 말을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이 지금 일하고 제가 눈물을 머금은 채 차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내가 왜? 내가 뭐가? 라고 말을 하며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지만 시어머니는 그러는 동안에도 제 손을 꼭 잡고 놓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어찌 모를까요? 어머니, 저 어머니와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어머니가 주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그것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좀 쉬고도 싶고 라고 말했는데 요즘 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내가 아프니까 너 미안해서 그래서 그만둔 거지? 라고 제 말을 끝으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저을 뿐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하려면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들이 해야지. 네가 왜 고생을 하려고 해? 라고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시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강단 있고 현명했고 착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문득 상견례 하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친정은 딸이 3명이고 제일 막내 동생이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4명이나 낳았다는데 결국 아들이 태어났고 부모님은 아들과 딸을 항상 차별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상견례를 하는 도중 우리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우리 아들이 그동안 자취하면서 가전제품 같은 건 다 사둬서 꼭 산다면 침대나 하나 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안 해와도 될 거예요. 그리고 혼수도 다 생략할까 하는데 사돈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고 물었는데요. 시어머니의 물음에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돈 굳었네요. 괜찮아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시댁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었어요. 엄마라는 사람은 항상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딸들의 돈을 빼앗아가서 아들한테 줄까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어요. 엄마의 말을 듣고 있는 순간 시어머니와 제가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그냥 나가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창피하고 싫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밖에도 진짜 푼수가 따로 없구나 할 정도로 엄마의 생각 없는 말들은 계속되었고 상견례 도중 저는 계속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상견례를 끝낸 날 시어머니와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싫으냐? 라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 사실 엄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싫은 것인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 그 말은 사실이었고 저는 엄마에게 정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것뿐이다.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견례 이후로 어머니가 절 안 좋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그저 그 부분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묵묵히 뒤에서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그랬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도 이상하게도 도토리묵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음식을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 시어머니가 결혼 후 가끔 도토리묵을 만들어주곤 했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계속 정말 도토리묵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마트에서 사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것과는 맛이 너무 달랐어요. 그렇게 참다 어머니, 저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도토리묵이 너무 먹고 싶어요.
라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그래? 그럼 내가 저녁에 만들어서 가지고 가마. 라고 말을 하고는 정성껏 만들어서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기도 했어요. 도토리묵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지만 시어머니는 귀찮은 내색 한 번 없이 항상 그렇게 챙겨줬어요. 그 뒤에도 저는 어머니, 오이 소박이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요. 해물파전도 먹고 싶어요. 라고 수시로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잔치국수를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먹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입덧 중에 엄마가 만들어 주었던 음식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갑자기 참 씁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임신을 하거나 하면 친정엄마가 만들어주던 음식이 그렇게 생각난다고 하던데 전 오로지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들만 생각이 났으니까요. 아마도 시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어간 음식들이라 그러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로도 시어머니가 몸조리를 해줬어요. 시어머니가 몸조리 해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너희 시누이도 내가 몸조리 해줬어. 한번 해봤으니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몸조리를 해줬어요. 친정엄마는 아이를 낳고 딱 한 번 찾아왔었는데 친정엄마가 온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얼른 자리를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와서는 점심을 해준다며 주방에서 매운탕을 한다더니 매운 동태탕을 끓여서 왔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매운 동태탕을 말이죠. 그런 엄마를 보며 제가 나 모유수유 해야 돼서 이거 못 먹는데 라고 말을 했지만 엄마는 유난 떨기는 이거 사. 우리 때는 이런 것도 없어서 못 먹었어. 라고 하며 그 많은 동태탕을 혼자 다 먹다시피 하고는 봉투에 돈 10만 원을 넣고는 선심 쓰듯이 놓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돈 10만 원씩이나 넣은 것을 보며 웬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잠시 엄마가 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는데 싱크대가 설거지가 한가득인 것을 보고는 바로 설거지를 시작했고 설거지가 끝난 다음에는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참 달라도 어쩌면 그리도 다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친정엄마에게 점점 정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에는 발걸음도 잘 하지 않게 되었어요. 가봐야 돈 달라는 이야기뿐이어서 남편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으니까요. 반면에 시댁에는 정말 자주 갔었는데요. 시어머니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주곤 했어요. 특히 우리 시어머니 김치는 정말 맛있었는데요. 이제 갓 담근 김치를 쭉 찢어서 갓 한 밥 위에 올려놓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글을 쓰다 보니 그 김치가 또 생각나서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김치 하나만으로 밥 한 공기가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는데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김치 해주면 몰래 버린다고 하던데 우리 집 며느리는 참 심통방통해 라며 한박웃음을 짓기도 했어요. 아마도 저는 시어머니 음식을 먹으면서 엄마에게서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제가 시어머니의 음식을 좋아하자 시어머니는 반찬 등을 자주 만들어서 우리 집에 가져다 줬고 저는 정말이지 반찬 걱정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어머니의 김치와 반찬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많이 아프십니다. 몇 달 안 남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믿을 수가 없고 눈물만 나옵니다. 세상에 참 불공평한 게 말이죠.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때쯤 저에게 김치 담그는 법과 김치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 눈물이 나서 못하겠다고 투덜거리고 있었고요. 음식을 배우다가 그렇게 나가버렸는데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기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지금 많이 힘이 드신 시어머니 생각보다는 시어머니 없이 앞으로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하나 그 생각밖에 없는 정말 나쁜 며느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겁부터 나요. 만약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어머니가 없다고 하면 난 어떡하지? 난 앞으로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지 그런 생각만 가득해요. 남편이 있지만 시어머니의 그늘과 남편의 그늘은 엄연히 다른 것이니까요. 그런 제가 걱정이 되는지 시어머니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쭈뼛쭈뼛 다시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오이소박이 김치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얼굴이 많이 피곤하신지 조용히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누워서 시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는데 또다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렇게 깜빡 잠이 들어버렸고 잠시 후에 언뜻 잠에서 깼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면서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 정이 없어서 내가 더 오래오래 사랑해 주려고 했는데 불쌍해서 어쩌누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제 눈에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져 내렸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아가 서로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네가 내 며느리여서 참 고마웠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뭐가 그리도 고마운 것일까요? 제가 더 고맙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음식 만드는 법을 저에게 전수해 주시느라 바쁘셨는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다 받아 적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야. 액젓은 조금만 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그건 안 적어도 된다 라며 활짝 웃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가끔씩 어머니가 그리운 날 꺼내서 들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시간들조차도 행복한 시간들이었네요. 지금은 시어머니의 병원 중환자실에만 있는 시간이 늘었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알아보셨는데 이제는 저를 못 알아보시네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꾹 참아보려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와서는 네 친부모도 아니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러냐 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결혼할 것 같은데 집을 얻어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이죠. 너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재산 다 너희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 모름지기 아들이 잘 되어야 집안이 잘 되는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 엄마에게 앞으로 나 찾지도 말고 우리 그냥 얼굴 보지 말고 살자 라고 해버렸네요. 그런 저에게 엄마가 갖은 욕설이란 욕설은 다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 그게 할 말인가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싫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친정엄마에게 연락 오는 것도 다 차단했고 남편에게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시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있습니다. 사람을 잘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말을 하면 얼굴을 움찔움찔 하시는 모습이 제가 온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 귀에 대고 오늘도 조용히 속삭입니다. 어머님, 저 오늘 오이소박이 했는데 액젓을 쪼맨만 넣었어요. 아주 쪼맨만. 이라고 말하는데 목이 메어옵니다. 그리고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어머님이 해준 맛이 안 나요. 어머님, 저 어떻게 해요? 어머님, 눈 좀 뜨시면 안 돼요? 라고 어머님의 얼굴을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님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은데 그냥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하지만 저는 비록 그것이 착각일지라도 우리 어머님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비록 중환자실이지만 그냥 이대로 오래오래 있어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욕심이겠죠. 지금 어머님이 많이 힘이 드실 테니까요. 우리 착한 시어머님을 이제는 보내드려야 하는데 저는 무섭기만 합니다. 어머님 정말 많이 사랑해요. 어머님의 하나밖에 없는 철없는 며느리가 보냅니다.